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추석 연휴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닷새간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 또 친지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동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관련 조사 결과가 우선 어떻게 나왔을까요? 예, 이번에 추석 연휴를 맞아서 자기 집에 있지 않고 고향 친지 또는 여행지를 방문하겠다라는 이른바 이동 인구 숫자가 코로나 때 2021년 당시 조사 대비 때의 2배 가량으로 많아지는, 그러니까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위축돼 있는 이동 인구가 이번 추석에 완연하게 본격적으로 이제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또 코로나 때 억눌려왔던 그런 만남의 수요도 예. 이번에 뭐 보복 만남이라고 그럴까요? 한꺼번에 폭발하는데 여기서 상당히 경제학적으로는 좀 기대를 걸어보는 게, 지금 우리 경제 수출도 좋고 생산도 좋고 제조도 좋고 외형 지표는 상당히 좋습니다. 본격적인 회복세를 타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내수가 좀 미진하거든요. 일부는 상당히 내수가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가 이런 어떤 내수의 어떤 돌파구가 되는 그런 어떤 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이렇게 가족들 만날 때 다들 선물들 하나씩 사서 가시잖아요. 그런데 워낙 고물가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지갑 열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평균적인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예, 현재 각종 기관의 조사 결과를 놓고 보면요. 일단 추석 때 뭐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선물을 또는 자녀들 등에게 용돈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게 87% 정도로 나오거든요. 예. 그런데 이 87% 평균으로 보면 어느 정도의 추석 선물과 용돈을 할 것이냐. 10만 원에서 30만 원이 전체 32%로 가장 많고요. 예. 그다음에 30만 원에서 50만 원, 또 50만 원에서 100만 원 이런 순입니다. 10만 원 이하도 9%가 있고요. 네. 아예 100만 원 이상 쓰겠다는 것은 7%인데 이것은 삼성카드가 조사한 거기 때문에 가장 소비자 현장에 있는 업체 조사로서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이런 이제 선물들이 사실 그 돈의 금액 그 자체보다는 정성이나 메시지, 컨텐츠가 어떤 게 담겨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최근에 특히 물가가 많이 올라서 이런 10만 원에서 30만 원 용돈을 한다 하더라도 크게 뭐 유효 수요가 얼마나 될지는 좀 의문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 촉진의 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특히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번 쓰고 버리는 이런 일회용 선물보다는 금 ETF라든지 또는 주식 채권 중에서 미래 장래성이 있는 이런 좀 은행 정기 적금도 몇 달치를 넣어가 나머지는 너가 넣어라. 이런 미래를 대한 투자해 놓으면 두고두고 그 정성을 기억하고 또 경제 마인드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정말 좋은 선물을 추천해 주셨는데 그럼 현재 가장 인기 있는 선물은 뭐가 있을까요? 예, 현재 지금 뭐 추석 때는 역시 식품입니다. 우리 추석에 나와 있는 속담 중에 우리 선조들이 가장 많이 했던 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과의 추석만 같아라 이러는데, 일단은 이제 먹고 영양을 보충하는 이런 데 특히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져 있고요. 또 신선식품, 이른바 이 신선식품이라 하면 며칠 보관하기는 어렵지만 대신에 갓 작물이 된 거라든지 또는 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거, 특히 추석이라는 게 큰 의미가 햇과일, 처음 재배하는 음식을 제사상에도 올리고 나눈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신선식품과 건강식품에 지금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번 연휴에 3,700만 명이 이동할 걸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차를 이용할 거다라고 답한 사람이 88%에 달한다고 하는데
언제 이동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예, 이게 아주 고차방정식인데요. 예. 사실 언론기관에서 며칠이 제일 교통이 잘 소통될 것이다라고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날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거꾸로 그날 오히려 더 어떤 이 비지한 아주 분주한 그런 사례도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뭐 일비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통계를 놓고 봤을 때 고향에 가는 시간 또 돌아오는 시간, 여행 시간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평균적으로는 16일 오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일 것으로 귀성 인구가 예. 고향을 찾아가는 인구가 제일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귀경 인구, 서울로 돌아오는 인구는 18일 오후에 집중될 것으로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가능하면 이 기간을 조금 비껴가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 이동 인구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대중교통, 고속버스, 기차 이런 비중이 굉장히 높았는데 지금은 거의 90% 가까이가 승용차로 움직이는 예. 그야말로 마이카 시대가 활짝 열려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교통 안전도 굉장히 유념을 해야 되겠고요. 특히 전국 고속도로 정부가 소비 촉진 또 귀향 활동 지원을 해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전면 면제를 하는데 여기에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 보면 좀 혼선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추석 연휴에 모든 날 다 해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공식적으로 추석 연휴라고 지정하고 있는 날은 15, 16, 17, 18이거든요. 예. 요때만 통행료가 면제되고 특히 14일은 그 추석 연휴인지 아닌지 좀 애매해요. 추석 연휴 바로 직전에 있는데 이날은 정상 통행료가 징수가 되니까 이런 혼선도 없도록 미리 좀 준비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일은 통행료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추석에 연차를 잘 사용하면 최장 9일까지 쉴 수가 있어서 황금 연휴라고 불리는데 사실 저희처럼 방송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그림의 떡이거든요. 실제로 연차를 사용하는 직장인의 비중은 얼마나 돼요? 예, 현재 조사를 해본 거를 보면요. 직장인 4명 중에 1명이 이번에 일단 이 연차를 사용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에서 연차 사용하는 비율이 60.7%, 중소기업은 37.5%로 중소기업이 현격이 낮습니다. 뭐 이것은 아무래도 중소기업은 자기가 빠지면 다른 사람이 대체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구조가 있기 때문으로 보여지는데요. 뭐 기업별로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 사실 연차를 사용하고 안 사용하고 이런 대목은 직장이 있는 사람 얘기지. 예를 들어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예. 사실 연휴가 많으면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예. 돈 못 벌고 일도 못 하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마다 여러 가지 다양하니까 자기 특성에 잘 맞춰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요. 예. 미국 같은 데는 추수감사절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추수감사절이 11월 말에 있고 유럽도 대부분 그와 비슷한 행사들이 11월 달에 있어서 모든 작물이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명절을 갖거든요. 예. 예. 근데 이 우리나라의 추석, 사실 중국이나 대만은 요즘 추석 우리처럼 이렇게 정열적으로 보내지 않는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추석 연휴에 대해서는 가장 열정적인데 예. 왜 추석이 아직 추수도 안 끝났는데 9월 달에 있느냐? 이 대목은 어떻게 생각해 보신 적 혹시 계신가요? 처음 생각해 달 보는데요. 때문인가요? 예, 저도 그 대목이 굉장히 이상했어요. 우리 선조들이 계산을 잘못했나? 네. 그러니까 음력과 양력이 있는 차이도 있지만 예. 고서 문헌들을 찾아보니까 여기에 심오한 우리 선배들의 뜻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 지금 서양에서는 11월, 12월 달에서 다 재배된 거를 먹고 그때부터 이제 동면에 들어가자 이러지만 우리의 추석은 이제 막 재배가 시작됐단 말입니다. 예. 그럼 우리가 등산을 하더라도 지금부터가 마지막 피날레가 중요하고 마라톤도 예. 그러니까 일단 새로 그 재배한 음식을 맛을 보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잘하자 이런 의도가 더 많다고 그래요. 자, 마찬가지로 이번 추석에 놀고 마시는 것도 좋지만은 올 한 해의 성과를 마무리하는데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특히 이번 추석은요
경제학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의 시간입니다. 예. 바로 이 기간에 미국 연준 FOMC가 네.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동안에 계속 올렸던 미국의 금리, 그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많은 고통을 받는데 이게 금리 인하로 바뀌는데 자, 금리 인하가 우리가 추석 연휴 끝나고 난 19일 날 아침에 FOMC가 금리 인하를 발표할 예. 거예요. 금리 인하한다고 모든 게 그대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새로운 환경이 오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재테크 전략도 새로 세워야 되고 개인의 사업 전략 또 기업의 투자 전략도 세워야 되니까 이번 추석 연휴에는 새로운 환경 변화에 맞게 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지혜를 좀 연구해 보는 것도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요즘 이 내수가 회복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막 엄청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번 황금 연휴가 내수 진작에 도움이 좀 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내수가 국민 GDP 경제 성장이라는 게 내수, 투자, 수출 이렇게 3대 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는 수출과 투자 쪽은 지금 상당히 현격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경제가 균형의 학문이었어요. 여러 분야가 같이 잘 돼야지 예. 한쪽 분야가 잘 안 되면 잘 되는 것도 발목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예. 지금 특히 내수가 문제인데 이번에 이 전국적으로 이동하는 인구도 많고 또 뭐 기업체에서의 보너스라든지 또 개인적으로 용돈, 지출 이런 여행 수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여행 내수가 살아나는 어떤 분기점, 특히 우리가 전통 그 상가라든지 어려운 것에 대한 어떤 사회적 관심 이런 것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한편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나 이직을 준비하는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을 구직 활동에 할애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뭐 사실 마음 편하게 쉬기도 어렵고 또 워낙에 고용 시장이 상당히 좀 빡빡한 상황이라서 그렇다고 하던데요. 예, 저희들이 취업할 때만 하더라도요. 대부분의 기업들은 정기 공채라는 걸 했습니다. 예. 특정 기간에 몰아서 그때 시험 치고 그때 뽑고 이랬는데 요즘은 30대 재벌 기업 중에요. 특정 기간에 사전 공고하고 정기 공채하는 곳이 딱 한 곳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수시 채용으로 바꿨습니다. 정기 채용하는 곳은 유일하게 삼성그룹인데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수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이 수시 채용 공고문이 집으로 우편이 날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인터넷에서 떴다가 자기가 그때 체크하지 못하면 사라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취업도 요즘 힘든데 잠시 방심하면 추석 연휴라고 해서 취업 공고문이 안 뜨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금 신경이 좀 많이 쓰이고 실제로 구직자 중에서 74%는 추석 활동에도 구직 활동을 한다. 구직 활동해야 됩니다. 예. 그러나 이제 구직 활동 자체가 옛날처럼 가서 시험 치는 게 아니라 컴퓨터를 통해서 자기 소개서를 쓴다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집에서 안정적으로 자신과 현 세상 또 자기의 계획을 잘 세워보면서 체계적으로 취업을 한다면 또 쉬면서 구직 활동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내일이면 추석 연휴 시작입니다. 관련해서 얘기 나눠봤고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통계청이 장래 가구 추계를 발표했는데 이 1인 가구의 증가 속도가 지금까지 추산한 것보다 더 빨라질 예정이라고 해요. 왜 속도가 더 빨라진 거예요? 예, 우선 결혼 많이 아니하죠. 예. 그다음에 결혼을 하더라도 결혼 시점이 늦습니다. 거기다가 인구 노령화까지 있어서 노인층에 이 홀로 사는 분들도 많고요. 또 이혼도 종전과는 보다는 훨씬 많아졌습니다. 뭐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한 가구에 3세대, 할아버지 세대, 또 아버지 세대, 자식 세대, 3세대가 합쳐서 뭐 한 가족 하면 20명 이렇게 되는 때도 불과 뭐 10여 년, 20년 전이에요. 예. 근데 이제는 형제가 같이 사는 가구도 거의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점점 갈라지거든요. 근데 이게 뭐 시대적인 추세니까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데 경제적으로는 이 환경에 대응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기업체에서는 1인 가구 대상용으로 전기밥통 같은 것도 좀 적고 담백하고 빠른 거 이런 거 만들어내는 지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사회 경제 정책적으로요.
우리 지금 아기를 키우지 못하는 양육이 굉장히 어려워서 애를 안 낳는 분들도 많은데 과거에 전통 가구에서는 부모들이 같이 살면 부모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봐줄 수 있는데 이제는 혼자 되다 보니까 또 가구 수가 적다 보니까 양육을 하기 힘들거든요. 그렇다면 이 양육 환경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회 구조적으로 좀 쉽게 할 수 있는 대책도 세워야 되고요. 예. 또 혼자 삶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고독사라든지 갑자기 병이 생겼을 때의 의료 시스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단순히 호기심으로 이제 1인 가구가 많구나 재밌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생존 문제와 관련해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거기에서 기업도 가게도 정부도 새로운 틀을 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고령층 위주로 늘어난다는 게 문제거든요. 사회 시스템에 어떤 변화가 생기면 좋을지 그렇습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1인 가구 중에서도 가장 지금 심각한 것이 고령층 65세 이상 가구가 44%. 자, 이렇게 되면요. 고령층 같은 경우는 우선 직업도 없고 젊었을 때 소득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1인 가구가 증가되면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선 고용 정책과 관련해서 14년 뒤에 1천만 명이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고령 인구, 대부분 혼자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생계를 보장할 것인가, 또 이 사람들이 단순한 사회 부담이 아니라 사회 경제에 기여하면서 함께 살 수 있느냐, 이 대목을 좀 심도 깊게 사회적으로 좀 도와줘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컴퓨터가 확산이 되면서 젊은 층들은 이 디지털 문화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만은 고령층은 여기에 적응하지 못해서 이로 인한 충격도 굉장히 크거든요. 1인 고령 가구를 위해서라도 특히 고령층을 위한 재교육, 컴퓨터 교육 이런 것도 매우 심각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